최근 전대미문의 드라마 2회 방송 후 폐지되는 조선 구마사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자본이나 동북 공정을 국난으로 인식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매우 예민해진 것은 중국은 적당히 멈춰야 하지만 공세를 전혀 늦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상하이 대기질 연구소에서 중국 상하이 미세먼지는 한국으로부터 영향받았다는 보고를 하면서 한국에서 불고 있는 북동풍으로 인해서 상하이의 대기질 악화가 오히려 한국 영향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중국 환경관측센터는 한국이 중국에 끼치는 미세먼지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취지의 보고를 통해서 중국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나 인공 강우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한국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국의 대기 상태는 위성 사진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 최악의 상황인 게 분명한데 이제는 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라고 적반하장으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무시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관영 언론 항구시보는 한국 언론이 중국발 황사먼지를 중국 탓으로 보도한다고 불쾌해하면서 한국은 중국발이라는 말을 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중국의 환경장관은 이에 관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미세먼지가 넘어간 것을 인정한다며 양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장관의 발언조차 없던 걸로 하며 막무가내로 미세먼지조차 한국 탓이라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국의 생각과 방식을 강요한다는 스탠스로 돌아섰다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전면적인 공세를 예전보다 훨씬 더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공세가 이제는 본격화되었으며 그것이 매우 잦아져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연예계에서도 논란은 지속됩니다. 걸그룹 마마무 등이 소속된 기획사 RBW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이 빚어졌습니다. RBW는 31일 새벽 공식 인스타그램에 돌연 우리 회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왔다는 한 문장짜리 공지를 영어와 중국어로 게재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을 모두 중국의 영토로 보고 이 중 오직 중국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출신 K-POP 가수들이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을 한 사례는 많았지만 한국 기획사가 회사 차원에서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글이 올라온 경위에 대해 여러 추측을 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RBW 측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게시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RBW는 확인 결과 직원의 단독 행동으로 빚어진 일이며 발견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그래도 동북공정이나 중국발 막무가내 주장들이 넘쳐나 예민한 가운데 이렇게 처음 보는 형태의 중국 관련 논란이 나옵니다. 또한 방송계에서는 앞으로 조선구마사 외에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각종 드라마들이 중국 자본 논란 때문에 드라마 시작 전 사전 해명글을 올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JTBC는 설광화에 대한 민주화 운동 폄하 논란이 지속되자 이례적으로 2차례나 관련이 없다고 공지글을 올려서 설광화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광화 말고도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추리소설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쯔진천의 동트기 힘든 긴 밤, 장야남명을 원작으로 하며 전직 검찰관인 피해자가 10여 년 전 일어난 살인사건의 진실을 끈질기게 조사하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책이 출간됐을 당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을 들어 중국 공산당을 미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작품 자체는 순수한 추리소설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더불어 쯔진천 작가가 2019년 소셜미디어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을 폄훼하는 글을 올린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웨이보에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동료 작가들을 비판하는 글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복, 김치 등의 동북공정이 거세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불똥이 최근 강원도에 있는 한중 문화타운으로 불똥이 튀면서 더욱더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와 업무 협약을 한 민간기업이 춘천에 추진 중인 한중 문화타운 건설 사업으로 불똥이 튄 것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9일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시됐습니다. 청원글에는 춘천에 건설 중인 중국 문화타운이 착공 속도를 높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우리 문화를 잃게 될까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차이나타운의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얼마 전 중국 소속사의 작가가 잘못된 이야기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해 많은 박탈감과 큰 분노를 샀다며 계속해서 김치, 한복, 갓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약탈하려는 중국에 이제는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런데도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고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춘천 하중도에 건설 중인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관련해 청원인은 중도는 엄청난 선사 유물, 유구가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 유적지라며 일부의 반대에도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레고랜드는 전세계 고고학자들이 당장 멈추라고 할 정도로 귀중한 자료들이 담긴 장소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장소가 중국 관광객을 위한 타겟으로 망쳐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일부 제주 지역에서 신규 호텔이 들어서면 호텔 내부가 지나치게 중국풍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호텔을 비롯해 종업원들까지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이 청원이 현재 참여 인원 21만 명을 돌파한 상황으로 한국인들의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은 이 사업이 단순히 작은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아니고 세계 최대 차이나타운이라고 알려진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넓이도 120만 제곱미터, 약 36만 평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통 거리를 그대로 재현했고 소림사 분원이나 중국의 정통 정원 등이 갖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중국 문화 체험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에 중국 자본도 대거 투입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중국 인민일보 자회사인 인민망 등으로 이뤄진 특수목적 법인이 중국 복합문화타운의 사업 명칭을 한중문화타운으로 변경해 연내 착공하겠다고 주주총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6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린 점도 주목됩니다. 논란이 되자 강원도는 이에 관해 100% 민간 주도 사업이며 호텔이나 레고랜드 등 유적지 훼손은 허위 주장이라고 말하면서 지역 경제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폄훼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자본이든 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한국에서 수천억 원 이익을 얻었지만 다시 한국에 7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방송 제작 퀄리티라던가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도 상당 부분 개선되어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 넷플릭스 킹덤의 김은희 작가는 넷플릭스는 터치를 안 하고 돈만 준다라며 방송계 사람들의 꿈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죠. 하지만 중국 자본은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침탈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례가 이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자본력이 빈약하고 중국 자본을 마구잡이로 빌려 쓴 동남아는 이미 십수년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자본이 이를 적극 흡수하려 한국에 손을 뻗는 것이죠. 일부 방송가를 비롯해 지자체는 당장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로 들어오는 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인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중국 자본으로 인해서 한국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다행히 드라마를 퇴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미 받아버린 돈과 진행 중인 각종 중국 관련한 사업들은 되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국 내에서 확장되는 중국 자본에 자칫하면 한국도 적지 않은 생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미국과 이제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공공연하게 강한 중국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어느 때보다 중국 자본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국난을 극복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지 주목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일본의 수출입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며 항복 선언에 가까운 수출입 허가를 하게 된 사연과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신임 환경상이 후쿠시마에 오염수를 버리겠다고 하고 후쿠시마 어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직접 후쿠시마로 달려가 전임자 발언에 대해 사과한 소식. 일본 외무성이 주한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 서울 등의 방사선량을 24일부터 게재하며 귀여운 방사능 역습을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사면 초과의 아베를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한국이 일본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계 품목 수출이 작은 데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일본의 중국 수출이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안 판다고 으름장 놓았는데 한국 아니면 사줄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지난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금액은 4,361억엔 74
3조 1천억 원 가량으로 6.6%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직전인 지난 6월 일본의 총 수출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였습니다. 전월 대비 총 수출액 증가율보다 대한국 수출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전체 수출 내 한국 비중도 0.3포인트 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의 3대 수출국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규제 대상 품목의 대한국 수출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한마디로 니네랑 무역 안 한다고 무역 전쟁 선포해놓고 한국에는 물건을 못 팔고 있고 한국 제품들은 더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장경제 논리입니다. 이번에도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와는 상반되는 행동으로 자신들의 오판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약회사 종근당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세계 첫 2세대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의 일본 내 제조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종근당은 네스벨을 마일란 일본 법인에 수출하고 마일란 일본 법인은 12월 내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동아 ST 또한 일본 파트너사인 사마화학연구소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지속형 적혈 구조혈 자극제 DA3880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동아 ST 관계자는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의료비 감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이 뛰어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DA3880의 일본 시장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시장경제 논리를 역행해버린 자신들의 잘못을 수입 허가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게임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에칭가스 수출 허가를 냈을 때부터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의 수출을 허가하며 자신들의 오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8월 7일과 19일도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2차례 허가한 바 있었습니다. 왜 했을까요? 한국이 아니면 팔아 먹을 데가 없습니다. 한국에 지속적인 수요가 있던 품목들을 갑자기 다른 나라에 우리 에칭가스 수출해야 하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서 반도체를 만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명목상 유통기한은 12개월이고 실질 유통기한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못 팔면 버려야 합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못 팔면 우리가 망한다고 징징대고 있지. 이미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단행했지. 일본 정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존심을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수출 조건을 내세워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 자료를 요구하는 시건방을 떨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건방이라기보다 침몰해가는 일본 경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아베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애시당초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공정 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안내문 번역본을 보면 일본 경제산업상이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 개별 허가 신청 업체들에게 화물 수요자의 당해 화물 조달 실적 및 최종 제품의 생산 상황에 관한 자료를 워드나 PDF 파일 등의 형태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화물을 사용하는 공장의 최종 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니네 잘나가는 기술들 우리에게 다 넘겨주십시오. 니네가 우리보다 잘나갈 수는 없으므이다. 옛날에 우리가 니네 지배하던 시절 잊은 것이므니까 그거 내놔주세요. 라는 아베의 발버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앙탈이 약육강식의 시장경제 국제무역에서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일본과 같이 백색 국가 배제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삐져버린 일본 정부는 스가 관방장관을 시켜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 얘네 진짜 하는 짓이 귀여운 것 같아요. 뭘 삐지고 그래. 니들이랑 똑같이 한 거잖아. 으유 삐돌이들. 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지 3주 뒤인 18일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전략물자 수출입 고지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한 보복 맞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본으로의 수출 허가를 받는 심사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지고 포괄 수출 허가 유효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전략물자 수출입 고지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대일 수출 허가 지연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본 정부는 한국을 향해 귀여운 앙탈을 부렸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려는 조치와 관련해 그 근거나 상세한 내용을 한국 정부에 문의했지만 한국 측에서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도 이날 경산성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한국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채로 이번에 조치가 이뤄진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경산성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국 측에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뭐. 하지만 일본 정부 강요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배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관료들이 유감이라고 반응한 것에 대해 일본의 대화 제의는 없었다면서 언제 어디든지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 등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한일 갈등이 더욱 깊어졌고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의 입장이 매우 달라 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의 경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일본 제조업 경기는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은 24일 일본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48.9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49.3보다 하락한 것으로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PMI가 50 이하면 경기 수축,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월간 제조업 PMI는 5개월 연속 50을 밑돌았습니다. IHS마켓의 조 헤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배경으로 미중 무역 전쟁, 블랙시트, 한국과의 경제 갈등 등을 꼽으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해 마지막 몇 달은 일본 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책 입안자들은 서비스 부문이 얼마나 오래 일본 전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지 보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일본은 한 차례 소비세 인상 직후 분기에 7% 마이너스 성장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단칸 지수에서도 제조업 침체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세계 유력 경제 언론지들은 일본의 향후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한국의 반격은 일본의 경제를 넘어 방사능이라는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격이 심해지자 여기서 일본은 또 한 번 귀여운 반격을 해버립니다. 서울 방사선량이 후쿠시마보다 높다면서 일본 외무성이 주한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 서울 등의 방사선량을 24일부터 게재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후쿠시마보다 서울이 방사능이 높다고요?